증인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말을 자주 끊는 모습을 할 말이 있으면 불리한 걸로 보이더라도 끝까지 말을 하는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전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는 특검도 듣지 못한 얘기고 변호인단도 몰랐던 얘기고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우리 그 메신저 나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다다다다 써놓은 카톡이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내용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뉴스로 수다 떠는 사람들 뉴스다입니다. 저는 KBS 신선민 기자고요. 기자들이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가볍지만 깊게 수다스럽게 풀어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이었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12.3 비상계엄입니다. 2주 뒤면 벌써 1년인데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희 KBS는 피고인 윤석열 시리즈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내용을 기사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록하는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호준, 신현욱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조 출입을 하고 있는 이호준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법조팀에서 법원 담당하고 있는 신현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 출석한 날 잊을 수가 없는데 뭐 굉장히 수척해졌다 뭐 이런 평가부터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그날 현장에 계셨던 두 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보통 형사재판을 보면 변호인들이 주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피고인들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답하는 게 보통인데 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재판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겠느냐 마치 가르치듯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 때와 비슷한 논리, 비슷한 제스처, 비슷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한 범죄 혐의잖아요. 그거를 다투는 만큼 검찰이 잘못 수사를 했다라는 식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직접 발언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발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처음 올해 초에 공판 나왔을 때는 머리도 이제 연예인처럼 다 세팅이 돼 있었고 되게 빨간 넥타이 차고 저희가 원래 이제 알던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피고인석 중심으로 변호인 한 12명이 꽉 채워서 한 3줄을 다 채워 앉아 있어서 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모양처럼 돼 있어서 좀 되게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 몇 개월 뒤에 오랜만에 나왔을 때는 타이도 없었고 머리도 다 하얗게 새고 정돈이 안 된 상태였고 가슴에도 수용번호 달려 있었고요. 쇠약해진 모습이라는 인상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인데 피고인석에 앉아서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형사재판에서 자주 있는 일인가요?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거나 피고인이 발언이 길어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내지는 조언을 받아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딱 변호인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대로만 얘기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인데 굉장히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말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좀 논리의 허점이라든지 좀 화제가 되는 말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글쎄 어떻게 재판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증인들의 신문하는 태도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마치 검사가 이렇게 취조하듯이 좀 위압적으로 신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증인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말을 자주 끊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재판장이 증인 말 좀 끝까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제지를 하는 경우들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감정이 되게 본인이 신문하면서 표정이 되게 잘 드러나는 편이라서 의도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나 답변에 이제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되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실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본인이 말하고도 좀 웃겼는지 그냥 변호인단이랑 다 같이 깔깔깔 뭐 웃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이 많이 좀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발언하는 거를 많이 보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옛날에 국정 운영하던 시절에 스타일이 좀 엿보인다.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추측하는 대목들도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소통보다는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일장 연설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스타일이 법정 내에서도 그대로 투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할 말이 있으면 불리한 걸로 보이더라도 끝까지 말을 하는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법조계에서 가장 높은 정점까지 있었던 사람이라 권위나 전문성이 있어서 조금 다소 불리하더라도 뭔가 토를 달거나 방향을 선회해서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좀 내부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출석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재판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해왔던 게 내가 한 지시를 전해 들었거나 그 전해 들은 걸 또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만 부르고 나랑 직접 얘기한 사람을 먼저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때까지 진행해온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조금 아래 직급의 군인들이나 뭐 경호관들도 그렇고 그런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는 본인들 요구대로 그런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뭐 여인영 정 사령관처럼 본인이 직접 이제 마주했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내가 본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이제 상대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때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거든요. 건강이 힘들다, 너무 무리하다, 몸에 무리가 온다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의 재판이어도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건강상의 문제가 진짜였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간 관리자부터 시작을 해서 군인으로 치면 계급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척척척척 올라가는 어떤 증인 출석 과정이요. 이게 특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첫 공판에 나온 증인 2명이 이제 많이 기사가 나왔던 조성현 단장이랑 김영기 대대장처럼 그런 이제 뭐 국회 확보 지시 같은 거를 거부한 따르지 않은 군인들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전략적인 면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아래서부터 그거를 다져 나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진우 전 사령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확보 지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전화를 했을 당시에 한 차에 이진우 전 사령관 포함해서 3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당시에 차 운전했던 사람한테 들었냐? 그럼 들었다. 당시 옆에 있었던 부관한테 너도 들었냐? 나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증언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 통화의 당사자들을 또 불러서 얘기를 듣고 그럼 이 지시를 또 내린 사람을 또 불러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가장 상부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재판 쭉 지켜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초반에 나왔던 공판 증인 김영기 대대장을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전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윤 전 대통령이 10여 년 전에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했거든요. 너무 인상적이고 우리가 그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유지됐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 이런 생생한 군인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었나? 그거를 직관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자로서 참 뜻깊고 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분들 중에는 백현석 강남경찰서장이 증언을 했는데 그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으로 출동했는데 딱 보자마자 내란이다 라고 직감을 했고 그분이 지금은 강남경찰서장이지만 30년 전에 5.18 관련 재판 때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분을 호송하기도 하고 관할이어서 다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이 또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반추하면서 아주 시원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 번도 이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법정에 나왔을 때 그런 순간이 제일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한동훈 총살 발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 말이 나왔던 맥락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우리가 작년에 국구대 날에 술 마시면서 되게 캐주얼한 자리 아니었냐, 지금 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았냐라고 굉장히 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걸 이제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폭탄 발언으로
아,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때 뭐 한동훈 데려오면은 쏴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건 내가 조사 단계에서도 말 안 했던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거는 특검도 듣지 못한 얘기고 변호인단도 몰랐던 얘기고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되게 법정에 헉하는 그런 공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 윤석열 전 있었어요. 대통령은 당시 반응이 어땠어요? 이제 말문이 막혀서 그냥 이렇게 허허 웃고 끝났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신문에 대답을 할 때 엄청 울먹였거든요. 이게 나한테 트라우마다. 나는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무슨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이 나고 이거는 숨기려고 한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거짓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건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꽤 길게 했어요. 곽종근 사령관이 이 말을 국회에서도 했고 헌재에서도 했고 사실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주장인데 이날 유독 더 감정적으로 이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간 계속 이 의원 끌어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본인은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한마디를 두고 몇 개월째 계속 공방이 오가는 거잖아요. 이제 억울함도 있을 것 같고 부하들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그날 많이 표출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각종 메모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 지렁이 메모라고 하는 그게 가장 유명한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증인들도 그 당시에 메모를 남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증인들 중에서 박정환 준장이 메모를 남긴 게 또 법정에서 또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 메모를 공개하면서 직감적으로 그 상황 당시에 이거는 잘못됐었다. 기록을 위해서 꼭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메모를 남겼다고 한 게 있는데 왜 그랬는지 심경까지 다 전달이 됐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증거들이죠. 왜냐하면 그때 썼던 증거들은 전자기록이라 그때 메모했었던 전자기록까지 다 뒤에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경호처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찬을 했대요. 이제 이 자리에서 총기 사용 언급을 했다고 이제 지목된 자리인데 그때 거기 있었던 모 경호부장이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우리 그 메신저 나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다다다다 써놓은 카톡이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은 아작난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위력 순찰을 해라. 우리는 미사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대응해라. 이런 취지의 말들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말들을 막 남긴 거였거든요. 아, 이거는 심상치 않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기억이 훼손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메모를 작성한 것 같아요. 증인들의 이 진술, 이 신빙성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 군인들 이제 좀 뭔가 긁는, 이제 뭔가 깎아내리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변호인단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기억이 흐려지는 게 당연할 법한데 당신의 진술은 왜 점점 정확해지냐, 더 구체적으로 되냐 이러면서 위증 혐의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을 공격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건데 그게 좀 효과적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반복적으로 나왔던 증언 중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저 수화기 너머로 국회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되게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걸 계속 이제 공격을 해요. 네가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있냐? 핸드폰이 스피커폰이었냐? 스피커폰도 아니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조용한 차 안에서 셋밖에 없는데 통화를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대통령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TV에서 듣던 되게 익숙한 목소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뭐 그럼 증인은 일반 그런 평균적인 사람들의 청력보다 청력이 더 뛰어난 편이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이 섞인 질문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좀 자기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상 그 증인들의 신빙성을 긁고 좀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더 놀랐던 거는 그 군인의 재반박.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고 아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수였어요. 그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흔들리는 듯한 답변은 거의 없었던 걸로 봐요. 말끝을 흐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오히려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서 여기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내 발언, 내 기억은 틀리지 않는다. 정확하다. 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또렷하게 얘기를 해서 듣는 저희도 조금 당황을 했어요. 아, 이 정도 질문이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본 증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이분들이 준비하고 법정을 나왔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기현 재판부 재판이 좀 늘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1월에 추가 기일들이 더 잡혔잖아요. 도대체 선고 결과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그다음에 경찰 수뇌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3개 재판을 그 지기현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연내 병합해서 연내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전에 했는데 사실상 그건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고 병합도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꽤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때까지도 병합이 안 됐으면 더 늘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다른 내란 관련 재판들이 이제 속속 선고가 가시화되면 이 재판부만 또 별도로 길게 이어지긴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장으로서 조속히 끝내겠다라고 발언도 공개적으로 한 만큼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목해서 볼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내용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대국민 호소 내지는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한 어떤 직접 발언들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직접 발언으로 무엇을 발언할까 좀 주의 깊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아있는 중요 증인 중에 여인영 전 사령관도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도 계엄 훨씬 전부터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계속 접점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하들에게 부정선거가 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시켜서 계속 보고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발언 내가 계엄 전에 어떤 지시를 받아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점에 대한 증언이 나오면 구체적인 그런 정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런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 시민과 소극적 군과 경찰에 의해서 계엄이 실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문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형사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아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과 경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인물 유명인물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결정하겠다는 것을 형사재판 증언대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엄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도 이미 헌재에서 너무 많이 얘기가 됐고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보는 사람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얘기 또 한다 이렇게 좀 지겨움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막 방청석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방청객도 많고 기자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좀 잘 기록을 할 테니 그만큼 또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호준 신현욱 기자 모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기사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